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충무이키 해축팬 431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준입니다. 네, 해축팬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자,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석 주간이어서 또 네. 현승이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예준이 돌아왔으니까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네.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또 저희가 그 회차 올릴 때마다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꾸준하게. 네, 그래서 그 지수 아빠님이라고 네. 이분이 진짜 매 회차마다 계속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잘 듣고 있다고 계속 달아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네. 엄청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이분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단순한 응원 멘트라도 이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네. 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다면 많이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려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미 이제 이 분이 팟빵인데요, 이분도. 그래서 네. 충무이키 재밌어요. 계속되길 바랍니다. 또 서두의 잡담도 재밌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프닝 토크 때 축구 얘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어쨌든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바꾼 거긴 하지만 이런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네. 어쨌든 좀 아예 딴소리이기 때문에 네.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괜찮게 들어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 근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좀 별론데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쓰셔야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게 바꾼 방향성이 괜찮구나. 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한테 피드백 주실 수 있는 뭐 댓글은 엄청 직접적으로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가장 또 중요한 건 이제 스코어, 저희의 성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회수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에 현승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팟빵이 약간 산정 방식, 조회수 산정 방식을 바꾼 이후에는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 횟수 자체가.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이제 요런 이제 횟수가 나오다가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좀 떨어진 횟수로 갔었는데 최근에 좀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이제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산정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이전보다 이제 한두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최근 한 3, 4회차 정도 보면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의 바뀐 물론 이제 바뀌기 전 주부터 살짝 늘어나고 있긴 했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회차를 올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은 이게 괜찮은 방향성이구나. 뭐 주제 선정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잡담 넣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 회차를 길게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저희는 스코어가 잘 회복되고 잘 더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되게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뭐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또 팟빵에도 하트, 그러니까 좋아요가 있고 유튜브 쪽에도 그 좋아요 따봉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컨텐츠의 약간 성공 실패, 어쨌든 저희의 성적으로 그 좋은 지표로 활용을 하거든요. 성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시면 뭐 하트, 팟빵 가면 아니면 유튜브 오면 따봉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2회차 같은 이제 방송을 많이 공급을 해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트든 댓글이든 뭐 아니면 뭐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다 의견 표시가 되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한테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이제 가도록 방향성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최근에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렇죠. 스코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많이 봐주시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 지난주 추석인데 예준이는 안 나왔으니까 네. 추석 때 약간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언급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깐 갔다가 본가에 네네. 갔다가 뭐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와서 그냥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네. 그냥 그때만 이제 갈 네. 때만 가고 네. 집에 주로 있었다. 네. 뭐 집에서 딱히 하는 건 없었고 그 최근에 그 언급을 했듯이 좀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마침 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할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극장 가서도 영화를 한 편 봤었고 네, 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충무이키 이 내부에서 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였죠. 저희가 또 네. 예전에 충무이키 같이 했었던 이제 포항에 있는 서영규 분석관과 함께 자리를 해서 네. 그냥 뭐 대단한 거 한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자. 왜냐하면은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 그쵸. 친구가 보기가 힘들죠. 그 저희가 보고 직관하러 가지 않는 이상 사실 네. 그다음에 사실 원정와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를 막 잠깐 만나고 이런 거는 시간상 힘들죠. 네. 네. 대부분 또 바로 다음 일정이 뭐 있어가지고 바로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거의 힘든데 그래서 A매치 주간이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완전히 쉬는 기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잠깐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또 한 5시간 정도 네. 축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뭐 저희들의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네. 이야기 뭐 5시간 했다고 하면 4시간 반 정도는 축구로 채워지지 않았나.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별로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그래서 그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아모림 얘기를 뭐 오늘도 어쨌든 준비돼 있거든요. 그 프리뷰 쪽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구 얘기긴 한데 오프닝 토크에 하자면 왜냐면 어쨌든 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저랑 이제 예준이랑 현승이랑 그다음에 이제 서영규 분석관이랑 해서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아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아모림이 약간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그쵸,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감독의 약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좀 갈렸잖아요. 네, 의견이. 맞아요. 네. 네, 그게 약간 진짜 아모림처럼 안 돼도 포스테코그루처럼 안 돼도 그냥 밀고 나가는 네. 그게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건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정말 재밌었던 비유가 아모림이나 이제 포스텍 그리고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서 아모림과 포스텍은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길을 하나밖에 모른다. 그렇죠. 네. 어쨌든 바꾸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꿨죠. 아모림이나 뭐 포스텍은 뭐 유로파에서 바꾸긴 했지만 뭐 사실상 그거는 거의 일변도라고 봐도 그래서 사실 뭐 노팅엄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그쵸. 안 바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는 뭐 물론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건 분명히 있는 감독입니다. 네.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쭉 좀 90도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180도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좀 길을 다양하게 가는 감독이다. 그쵸,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축구만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성향을 좀 나타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나 아니면 다른 감독들 뭔가 되게 일변도로 가는 감독들의 인터뷰나 아니면은 뭔가 선수들과의 물론 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 맞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아모림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도 그렇고 좀 잘 트러블이 나서 딴 데로 간 선수들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자신과의 성향이 안 맞는데 어쨌든 이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되게 있었던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뭐 아르테타나 펩도 뭐 비슷한 과는 있었지만 어쨌든 아르테타나 펩은 규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던 선수가 있었던 거지 뭐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던 선수는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오히려 나갔어도 약간 칭찬하는 선수들이 많았죠.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유연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성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 말해도 되니까 제가 했던 얘기는 그래 뭐 목적지가 계속 바뀌면 그건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 목적지를 누가 바꾸라 그랬냐 제발 길 좀 돌아가라. 그렇죠. 아니 굳이 바리케이트로 막혀있는데 그걸 차로 갖다 받고 밀고 가야겠어요 그걸. 그래서 약간 답답함을 토로한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을 팬분들도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죠. 누가 뭐 약간 수동적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상대가 나오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꼭 3, 4, 2일로 이렇게 그 길만 있는 거 아닌데. 그렇죠. 예. 좀 길을 좀 다르게 가시면 어떨까. 뭔가 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뭔가 그 수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냐, 지하철을 타고 가냐, 뭐 걸어서 가냐, 뭐 KTX 타냐, 아니면은 자가를 타냐, 뭐 이런 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저는 특히 좀 길을 잘 못 찾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로 한번 가봤으면 일단 그 길로 가요. 근데 이제 예를 과거에 들어서 이제 약간 성공했던 길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봤는데 이게 혼잡이 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가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아는 길로 가냐. 근데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길을 가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을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번 놓쳐요. 그럼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패닉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게 네이버 지도를 찍었을 때 어제 나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버스 같은 거는 예상 시간과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자동차 같은 건 대체로 정확하단 말이에요. 뭐 크게 막 달라지지 않아요. 뭐 달라져봤자 10분, 20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를 찍었는데 야 지금 이렇게 가면 늦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늦는데 난 모르겠고 난 차로 잘까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 길을 뚫어내볼 수 있다. 아무리 잘하면 뭐 하는데 이 8차선 꽉 막혀 있는데 네가 운전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건데. 뭐 점프할 수도 네가 없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이 이제 방식이 제 의견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해가 된다. 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비방,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딥한 얘기 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재밌었다. 역시 그래서 확실히 축구를 업으로 삼는 특히 또 전술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력 전력 분석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확실히 형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끼리 뭐 물론 이제 우리도 뭐 현승이나 아니면 예준이 우리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약간 다른 방향성의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뭐 이런 날이 늦게 와야겠지만 뭐 언젠간 형규가 나올 수 있으면 뭐 이런저런 뭐 물론 이제 축구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또 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시즌 끝나고 축구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이제 그냥 가벼운 얘기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번 뭐 초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 좋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제가 커넥션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뭐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뭐 본인이 이제 서포팅 팀이 없으시다면 살짝 우리 충무키 인연으로 포항을 살짝 응원해 주시면 연애연으로 연애연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최근에 그래도 성적이 만족스러워졌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국 상수도 갔고 포항이 그래서 성규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습니다. 박태하 감독님과 함께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 토크 저희 또 방송 얘기랑 또 어제 저희끼리 있었던 모임 얘기 좀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세요. 오프닝 토크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얘기 오늘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다뤄볼 게 바로 축구 국가대표팀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13일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제 화요일날 파라과이전이 있어서 그 경기도 일단 못 보고 지금 말한다. 그쵸.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브라질전 보고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전에서 좀 참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좀 그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일단. 그쵸. 워낙 뭐 스코어만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브라질전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점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전은 돌아보면은 일단은 뭐 3, 4일 뭐 똑같이 우리가
요즘 계속 하던 대로 나왔었고 일단은 뭐 조효민 선수가 왔는데 바로 이제 또 선발로 들어가게 됐고 같이 이제 김민재, 뭐 김주성 선수 뭐 이렇게 나왔고 중원 조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또 황인범 선수가 예상외로 또 선발로 바로 몸 상태가 막 완벽하지 않음에도 들어오게 됐고 백승호 선수가 같이 섰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 뭐 경기 내용적으로도 황인범 선수 몸이 완벽해 보이진 않았고 또 45분 있다가 바로 나간 거 보면 확실히 몸 상태는 아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랜만에 돌아와서 한번 그냥 써본 느낌이 있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반부터 이제 3실점 좀 빠르게 하면서 전반에 이제 0대3 그리고 최종 스코어 0대5 하면서 이제 좀 참패 당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전반전에 2골이었을 거예요 아마. 전반전에 2골을 실점을 했었는데 2대0이었나? 네, 전반전에 2골 넣고 후반전에 후반전에 아마 좀 많이 무너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전반전만 놓고 봐도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그래서 거의 전반부터 이제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플랜이 완전히 어그러진. 네. 뭐 물론 이제 스코어 차이가 있죠. 저희가 이전에 약간 그 명단 얘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패할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뭐 물론 이제 공격진 보면 되게 좋았어요 이날. 네네. 브라질 공격진이 뭐 쿠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스테방 이렇게 4명 공격진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수비가 5실점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뭐, 라인업이긴 합니다. 그건 있어요 일단. 이게 결과만을 놓고 저희가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5대0은 나올 수 있다. 네, 홍명보 감독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경기가 가지는 의미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아쉽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뭐 일단은 전반전 이제 플랜 A 우리가 3, 4, 2를 해서 딱 나왔는데 그럼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기에? 저는 일단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윙백을 사용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백스리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윙백 그러니까 이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가 한 명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전술의 최대 약점이죠. 네, 가장 약점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백스리를 사용해도 괜찮은 게 서령우랑 이태석입니다. 양 윙백이 일단 두 선수가 활동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활동량. 그렇죠. 둘 다 어쨌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두 선수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고생만 하다 끝났죠. 네, 뭐 공격 상황에서 폭을 벌려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비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애매한 위치 선정. 네, 이게 어찌 됐든 저는 감독의 실행력에서의 문제라고 봤어요. 어쨌든 뭔가 둘 중 하나라도 됐으면은 아쉬웠다라고 할 텐데 양 윙백의 위치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조직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저는 뭐 비단 윙백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막으려고 준비를 해서 근데 그 부분이 뚫려서 졌으면은 이건 실력 차이 아니면은 그 부분 이외에 뭐 다른 문제가 터져졌으면 뭐 이건 전술적 선택의 문제. 네. 뭐 요렇게 피드백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날은 사실 브라질,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수비적으로만 놓고 보면 브라질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됐냐 못 됐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브라질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지가 뭐 물론 이제 그들은 준비하면서 이제 플랜이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무슨 수비 플랜을 가지고 나왔을까가 잘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자면 이 윙백의 아쉬운 포지셔닝에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날 대한민국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은 빠르게 방출을 하기보다는 한두 번의 패스 이후에 방출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의 역압박을 오히려 의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브라질의 역압박을 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특히 이강인한테 조금은 의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양 윙백들이 뭔가 치고 나가기 전에 다시 공을 빼앗기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게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번 이제
브라질전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었던 장면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막 풀어주고 네. 혼자 막 다 뚫어서 그쵸. 이제 빌드업 하려 그러고 네. 뭐 그런 이제 탈압박 이강인의 탈압박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게 물론 이제 이강인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강인이 뭐 삼선 내려와줄 그러니까 아예 포지션 변경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도와주는 건데 그런 장면이 이제 이제 그런 장면만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 빌드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날은 좀 실패했다. 그래서 뭐 이제 브라질이 이제 잘한 건 맞고 이제 그쵸, 네. 사실 뭐 예를 들어 호드리구인가요? 그 두 번째 골은 네. 뭐 어찌할 수가 막을 수가 없는. 네. 확실히 이제 이 선수들이 정말 이제 월드 클래스 진짜 세계 탑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이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실수해서 실점한 부분도 많고 뭐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비 간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그냥 우리가 부족한 게 좀 많이 드러난다. 브라질이 잘한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플랜 A 준비한 전반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후반전에도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2대0 어제는 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시점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상대 0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또 바로 직후에 네. 실점을 하면서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점수가.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게 평가전이라서 이제 3대0 4대0 되면 끝났죠. 네, 뭐 끝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근데 평가전인데도 우리가 결국 이 브라질을 초청한 이유가 어쨌든 1포트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월드컵 가면. 그래서 그 1포트들을 약간 가정하고 결국 브라질을 초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포트 경기를 하는데 뭐 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전 3대 0이야. 그렇다고 후반전에 경기 던질 거예요? 그렇죠. 뭐 득실도 있고. 네,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네, 물론 던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기를 뭐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빼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소속팀에서 요청한 뭐 출전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전 그 비단 교체뿐만 아니라 그냥 전술적으로도 그냥 던져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던져버린 게 좀 아쉽다. 딴 거 좀 해보지. 저는 사실 또 아쉬웠던 부분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최전방에 뒀잖아요. 어쨌든 네, 최근 계속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는 뭔가 손흥민을 지원해줄 만한 선수가 한 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이제 소집 때는 네. 이강인이란다. 이재성 선수가 그걸 네. 아주 잘해주긴 했죠.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다 밀려 내려오면서 그냥 혼자 멍차면 손흥민 달려가고 이런 게 좀 많았죠. 특히 이제 어쨌든 간에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강한 센터백 조합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랑 에드르 밀리탕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건 진짜 거의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손꼽히는 선수들이잖아요. 아스날이랑 레알 마드리드 주전 센터백들인데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뭐 가져갈 수 있는 스피드 같은 강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오연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에 차출이 될 수 있는 조규성 같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번 버텨주고 손흥민이 뒤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수비적인 대응을 갖춘다면 역습이 거의 대부분의 공격의 주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려면 확실히 좀 손흥민 선수를 보조해 줄 만한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역습을 손흥민 선수가 수행하려면 케인 같은 존재가 있긴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손케 조합이 왜 위협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뭔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케인 같은 선수를 발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케인이 해줬던 역할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뭐 그 케인급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확실히 뭐 3, 4위를 쓰는 다른 뭐 유럽의 팀들을 보더라도 뭐 페리스 같은 경우에도 마테타가 앞에서 뭐 버텨주는 게 있고, 뭐 우리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슈코가 최근에 뭐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볼을 잡고 이렇게 돌아서주고 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좀 그런 역할을 한 선수를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또 생각이 든 거는 아직 우리나라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이 전반적으로 좀 딸리긴 하는구나. 근데 이날은 뭐 사실 기량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전체적으로 그냥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사실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실점 이런 거 자체만으로 보면은 뭔가 김민재 선수가 이날 아쉬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죠. 네, 뭐 이런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공격이랑 수비가 동일 숫자가 되면은 축구는 무조건적으로 공격이 유리한 그렇죠,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날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랜 A를 그러니까 결국 3, 4, 1이라는 전술을 준비하고 이제 수행하고 결국 이제 요런 팀 상대로 이제 결과를 내려고 이런 걸 한 건데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았고 사실 요거를 계속 이제 깎아 나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요 3, 4, 1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갈 거니까 이 3, 4, 2를 좀 깎으려면 어떤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백스리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 브라질을 상대했을 때 대한민국이 압박을 할 때도 있었고 그냥 미드블럭으로 내려앉을 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확실하게 계획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압박을 할 건지, 언제 내려서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듯한 장면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약속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뭐 어떨 때 압박을 시행해야 되는데 센터백 라인은 안 올라가고 뭐 미드필더 라인만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포켓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꽤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나 앞으로의 경기들에 있어서는 뭔가 압박이나 라인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손흥민 선수 그냥 전방에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좀 도와줄 선수를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뭐 형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선수를 뭐 또 넣을 수도 다른 선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결국 이제 공수 모두에서 발전이 필요하다. 그렇죠. 5대 0에 걸맞게 수비를 더 잘하고 공격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5대 0에 걸맞게 약간 이렇게 참 이 경기를 놓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토픽이 이제 그래서 3, 4, 2 이거 계속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원래는 나눠보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으나 근데 와 정말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인터뷰가 떠서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게 뭐 크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파라과이전과 관련된 인터뷰 프레스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홍명보 감독이 3, 4, 2에 대해서 플랜 B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사실 플랜 B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A가 어그러졌을 때, A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꺼낼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플랜 A, 플랜 B가 그거잖아요. 플랜 A가 안 되면은 B로 가고, B로가 안 되면 C로 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동아시안컵이나 9월 A매치, 10월 A매치 다 이 백스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백스리가 3, 4, 2, 1 전형이 플랜 B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쨌든 플랜 B를 위해서 이 소중한 A매치를 2번 정도? 다 소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B라는 단어에 있어서 너무 중점을 두지 말자. 뭔가 B라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전술, 부전술이 아니라 그냥 주전술 1, 2.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그런 식으로 뭔가 진행을 해야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의 생각은 플랜 A, B가 플랜 A가 백포고 플랜 B가 백스리다. 이 얘기가 이제 뭐 경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술 1과 전술 2를 준비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결국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월드컵 가면 이 1, 2를 꺼내 쓰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랜 A-1, 플랜 A-2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지금까지 행보가 납득이 뭐 될 만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은 성적으로 가야죠. 강팀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조별리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를 일단 3점을 따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스리를 또 다른 플랜으로 삼는 거는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9월 A 매치 때도 뭐 백스리를 이제 플랜 A, 그러니까 플랜 A라고 해. A, B에 자꾸 나도 매몰됐어. 그래서 네, 백스리를 이제 우리가 주요한 전술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얘기는 9월부터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불만은 없는데 3, 4위로 가는 이제 이 명제 자체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B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좀 플랜 B라 그러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백포 가는 거고 강팀 한정으로 우리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좀 하기 위해서 월드컵 가니까 그래서 플랜 B로 3, 4위를 준비한 거다라고 처음에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강팀 한정으로 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2포트가 될지 3포트가 될지 약간 뭐 애매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죠. 네. 근데 결국 우리보다 확실히 강한 팀 하나, 우리랑 비벼볼 수 있는 팀 하나, 네. 우리보다 약한 팀 하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팀이 높죠. 많아졌으니까 네. 우리보다 약한 팀이 분명히 하나 올 거예요. 네.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네. 운이 안 좋지 않은 이상, 그래서 올 건데 그래서 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결국 한 팀만을 위한 전술을 그럼 계속 깎은 건가 2달 동안?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물음표가 띄어지긴 했었거든요 머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경기 그러니까 3경기 중에 2경기는 백스리를 사용하고 한 경기를 백포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랑 이제 비빌 수 있는 팀까지도 이제 결국 백스리로 갈 거다. 어쨌든 미국이랑 멕시코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 중간 그렇죠. 그룹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일 경기가 펼쳐질 파라과이도 저는 그 중간 그룹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백스리를 사용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미래 아프리카 쪽 약팀이나 아니면은 뭐 아시아 팀을 만날 수는 없겠죠. 같은 포트에서. 저도 정확히 찾아보진 못했는데. 찾아보지 않아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약한 팀들을 만날 때는 이제 뭐 백포를 꺼내줄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갑니다만 그쵸. 사실 뭐 그 발언의 진위는 본인만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의문이 좀 많아요. 어쨌든 뭐 일단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플랜 B라는 이 발언이 진짜 플랜 B여서 갑자기 3경기 중에 2경기를 백포로 꺼내 든다면은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사실 쉽지 않죠. 네. 백포로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6월 달에도 6월 달까지 우리가 백포로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6월 달 경기는 그 이라크전에서 상당히 막 퇴장당하고 그 뒤에 경기는 그 아예 그냥 결정되고 난 다음 경기라 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3월이었거든요. 결국 제대로 경기를 해본 건 백포로. 근데 요 경기가 이제 요 소집대가 요르단전 홈에서 무승부. 그리고 오만전 홈에서 무승부.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팀 상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백포가 만약에 뭐 약팀 상대로 백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 이거를 좀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백스리만 하고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다음 11월 또 있죠. 그렇죠. 그때는 상대적 약팀이 오면 뭐 백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대표팀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를 경중을 나누지 않고 둘 다 준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좀 힘들 수도 있죠. 뭐 사실 뭐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된 스쿼드잖아요. 클럽팀도 아니고. 물론 클럽팀으로 가면 당연히 이런 A, B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대표 레벨에서 그게 그러니까 레벨은 높지만 이제 국가대표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좀 FM으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FM에서도 전술 2개 하다 보면은 1을 만약에 주전술로 써요. 그럼 2가 좀 숙련도가 깎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선수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사람이니까 선수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개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것도 조금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플랜 B 반원이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린 이제 3백만 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네,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 반을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백스리만 하는 게 맞나? 만약에 둘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렇죠. 최근에 명단을 뽑은 거를 보면은 어쨌든 아예 그냥 백스리 명단이잖아요. 지금 센터백도 굉장히 많이 뽑아놨고 뭐 거의 백포는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 얘기할 때도 이렇게 명단을 뽑아놓은 거 보니까 우리 이제 백스리로 가나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나마 저는 하나
백포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계획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박용우 선수를 꾸준히 뽑아왔었는데 박용우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빠지고 사실 월드컵도 좀 불확실하죠. 네. 근데 이제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가 원두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선수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원두재 선수를 뽑아서 여기다 활용을 한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6번에 대한 그 생각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2-3-1이든 뭐 4-3-3이든 역삼각형이든 어쨌든 세 명의 미드필더를 둘 만한 가능성을 여지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았나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이제 3-4-2에 계속해도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안 뽑힌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선 좀 숫자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난 월드컵 때는 벤투 감독님이 거의 대부분 플랜 A만 고집을 했었어요. 그렇죠. 주구장창 4년 내내 플랜 A만 준비해서 그게 성과를 거뒀었죠. 네. 그런 식으로 성과를 거뒀다면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오고 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만은 않겠다. 네. 뭐 새로운 시도니까 이거 자체를 뭔가 결과부터 나오지 않고 비난하는 거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옳지는 않다. 그냥 어쨌든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쭉 일단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지금 일단 성적이 굉장히 처참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적이라는 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A만 주구장창 깎는 것보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A, B를 동시에 깎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숙련도도 떨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백포를 가지고 왔는데 백포도 지금의 3백 백스리처럼 숙련도가 모자라다. 근데 백스리로 돌아가는데 백스리도 숙련도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진짜 망하는 그냥 거예요, 가서.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준비하는 거 앞으로 보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파라과이전이 있으니까 뭐 파라과이 상대로는 뭐 체급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쵸. 근데 일단 뭐 무시할 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세적인 경기를 보여야겠죠. 브라질전보다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브라질전처럼 전력으로 압도당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더 세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라과이전 또 보고 뭐 다음에 또 얘기해 보면 또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는 뭐 이 정도로 해 보기로 하고 이제 유럽 축구 얘기로 한번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얘기하는데 일단은 대본에는 좀 다른데 프리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프리뷰가 소모성 컨텐츠이기 때문에 더 빨리 또 소모를 시켜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프리뷰부터 갈 텐데 다음 주에 또 노스웨스트 더비 있습니다. 정말 운명이 좀 중요하죠. 두 팀 모두한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로 다뤄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딱히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양 팀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대 전적을 먼저 찾아왔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을 보니까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 1승 3무 1패예요. 되게 리버풀이 뭔가 압도적인 것 같았지만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 그냥 둘이 거의 용호상박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안필드의 맞대결로만 봤을 때는 5경기에서 2승 3무로 리버풀 기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홈에 갔을 때 좀 강해진 공팀이 뭐 그런 게 있긴 했죠. 뭐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최근 경기로 놓고 보면은 이제 맨유가 그때 2대2로 무승부를 좀 따내면서 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과를 좀 거두긴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때가 아모린 감독이 있었을 때였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놀드가 이날 트렌트 선수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그 아놀드의 약간 태업설이라고 해야 되나 아놀드의 연호가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데 일조를 한 경기였죠. 그렇죠. 굉장히 뭐 반다이크에게 이때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불성실하게 했었죠 경기를.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양 팀이 안필드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맨유 입장에서 큰 좀 성과였었죠. 특히 뭐 이번 이 시즌에는 또 리버풀이 아주 잘했을 또 때니까 1월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랬던 경기였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최근 이제 맞대결은 팽팽한데
근데 이제 홈 팀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요번 홈이 또 리버풀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리버풀이 홈이니까 아무래도 또 리버풀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부담이 오는 게 또 있겠죠. 결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 부상 선수부터 살펴보면 일단 리버풀은 알리송 뭐 거의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대표팀도 그래서 안 뽑혔죠. 네. 그다음에 레오니 뭐 이 선수 장기 부상이니까 뭐 가는 거고. 뭐 그리고 코나테가 그 마지막 그 저번 리그 경기할 때 좀 나갔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팀도 안 됐었고. 대표팀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나가지 않았나요? 중간에 나갔어요. 네. 네. 대표팀도 이제 하차라고 해야겠죠. 네. 뽑혔는데 하차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엔도는 뭐 있나요? 엔도도 확실하진 않은데 아직 몸 상태가 뭐 확실하진 않다. 완벽하지 않다. 네. 그러니 있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리산드로 마티네스 뭐 장기 부상이니까 못 나오고요. 그리고 마즈라이 선수 뭐 이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부상 선수는 리버풀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력도 그렇고 일단 알리송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코나테도 만약에 못 나오면 이것도 좀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일단 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맨유전의 복귀를 목표로 좀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나올 수가 몸 상태가 현재 시점은 100%는 아니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변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버풀 쪽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저희가 뭐 안 좋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리버풀 첼시전 그때 첼시 리버풀전 다뤄드리기로 했었는데 3연패예요. 굉장히 일단 좋지가 못하죠. 최근 상황이. 뭐 첼시전까지 패배를 하면서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갈라타사라의 원정 그리고 첼시 원정까지 3연전에서 모두 1점 차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3연패에 일단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원정이었으니까 사실 요렇게 챔피언스리그 끼고 원정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거든요. 선수단 관리 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걸 참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참작해도 이거 상대의 네임밸류도 그렇고 3연패라는 결과도 그렇고 좀 이거는 반전을 시켜야죠 무조건. 그렇죠. 일단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부분은 확실히 리버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쨌든 리버풀이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막판에 득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 이 3연패에서는 막판에 실점이 많단 말이에요.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은케티아가 거의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고 첼시전도 이스테방에게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고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막판에 실점이 많아졌다는 부분이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리버풀이 당연히 이제 수비 공격 다 문제니까 좀 천천히 살펴보면은 수비 중 얘기부터 해봅시다. 뭐 일단 수비가 최근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코나테가 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나 모두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어떻게 활약을 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나테가 만약에 뭐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들어갈 선수가 마땅치도 않고. 지난 경기에서는 코나테가 빠지고 프라벤베르가 센터백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교체돼가지고 이제 후반전에 그렇게 소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제 리버풀이 지금 센터백 영입이 어그러진 게 좀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레오니 부상은 그건 재앙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레오니까지 다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백의 풀이 더 줄어들었고. 그러고 지금은 리버풀이 또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후방 자원들이 어찌할 도리를 좀 모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알리송까지 빠지면서 마마르다슈빌리로 골키퍼가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마마르다슈빌리가 알리송보다는 이 공을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않나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후방의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코나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코나테가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폼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양쪽 풀백도 뭐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확실히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리버풀의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즌 프리뷰 때 언급을 했었던 사이드백 문제가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좀 수비적인 성향의 이 사이드백을 활용하는 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케르케즈도 그러고 뭐 프림퐁이나 아니면은 브래들리도 그러고 뭐 소보슬라이가 나와도 사실 네, 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삼선의 자원들도 사실 최근에 폼이 흐라벤베르를 제외하면 맥칼리스터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조합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이제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뭐 실점이 최근에 실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빌드업 부분에서 있었어도 그렇죠. 이제 수비 라인 쪽에서 정비가 좀 필요하긴 하고 또 그리고 A매치가 길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A매치를 많이 이제 선수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뭐 흐르는 그냥 머릿속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이 또 필요한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변화를 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후방이 어려워도 그냥 딸깍으로 늘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실 많이 이겼던 게 리버풀의 지금까지 행보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다른 선수들이 이제 딸깍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메인 공격수들의 부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어. 살라비르츠. 플로리안 비르츠가 일단 1번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정료를 굉장히 크게 소모했고 그렇고 또 기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실 못할 수가 없는 사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에서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뭐 많이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지금 축구를 못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살라비르츠가 못하는 건 맞는데 결국 이제 이 선수들이 못해서 리버풀이 이렇게 계속 지고 있냐? 이게 이 선수들의 탓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라는 지금은 못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살라는 못하긴 하죠. 네. 근데 비르츠는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받고 있는 가중이 너무 크다. 하중을 너무 크게 받고 있다. 네, 뭐 너무 횡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일단은 부여한 뒤에 그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부하를 늘리는 게 나은 방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면은 플로리안 비르츠가 대부분 좌측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우측에서는 거의 뛰지 않았고 좌측에서의 히트맵이 굉장히 좀 많이 찍히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리버풀에 있을 때보다는 활약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슬롯이 A매치 기간에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비르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조금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살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에서 멀티골 넣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분위기 반등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살라는 무조건 일단 선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선수가 결국 뭐 이거는 뭐 전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두 선수가 해줘야 리버풀이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각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이 두 선수한테 지금 가해지는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또 슬롯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수들 뭐 학포나 에키테케 같은 선수들도 어쨌든 국가대표에서 활약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들이 분위기를 이 유나이티드전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맨유 반대쪽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골키퍼 얘기부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멘스가 지난 경기에 또 나왔었죠. 그렇죠. 썬더랜드전에 어쨌든 좀 깜짝 데뷔를 했던 라멘스였는데 어쨌든 바인드르보다는 저는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도 결국 경험이 막 많은 선수는 아니고 상대적 변방 벨기에에서 왔기 때문에 의문이 많은 선수긴 했거든요. 뭐 잘한다고 하긴 했지만 뭐 결국 나이도 많진 않고 어린 선수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오는 거니까 과연 이제 얼마나 빨리 적응할까 뭐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썬더랜드전에서 굉장히 뭐 잘 해줬습니다. 지금 뭐 스탯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골키핑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뭐 이제 볼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좋았다. 그래서 첫 경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뭐 데뷔전 학력이긴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가장 특히 바인드르가 이번 경기에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이 공중볼을 쳐내는데 너무 불안했잖아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근데 리버풀은 어찌되었든 반다이크라는 카드가 있고 세트피스에서 뭔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꽤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라멘스가 바인드르 대신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유 개인 이제 맨유 팀적으로도 사실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욕을 들어 먹었던 아모린 감독입니다만 네. 그래도 썬더랜드전에서만큼은 그래도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2대0 스코어도 깔끔했고. 네, 뭐 경기적인 내용도 좋았고, 뭐,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고. 네, 선수 개개인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주목이 됐던 건 일단 아마디알로를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활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운트가 돌아와서 이제 2선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좀 주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리버풀전에서도 이 아마드 윙백을 활용할 수 있을까? 수비 부담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모림이 최근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조금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오른쪽 윙백의 달로나 마즈라비 같은 조금 수비수에 가까운 선수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드를 꾸준히 그쪽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고, 그러면은 이제 마운트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운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아마드와 함께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맨유 활용해야 되는 공격진이 세슈코, 그다음에 쿠냐, 은베모. 네. 거기다가 이제 마운트가 껴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드가 만약에 윙백으로 안 나온다면 거기다 네. 아마드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쵸.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플랜에 따라 갈릴 수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좀 이게 적용이 될지. 근데 저는 썬더랜드 경기 보면서 마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득점도 직접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아무래도 유나이티드가 좀 많이 아쉬움을 겪었던 부분이 간격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마드 말고 마운트가 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되게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공격이 잘 풀린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세슈코도 저는 확실히 자신의 강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도 기록했었죠, 썬더랜드전에서. 네. 지금 아마 2경기 연속 득점일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도 좋기 때문에 확실히 세슈코나 마운트 정도는 활용하는 게 선발로 이 유나이티드의 분위기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격 쪽도 맨유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모린 감독이 뭐 그런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 경기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간격적인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중앙에서의 숫자가 조금 적어서 이 3선에서의 문제를 노출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3-2-4-1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중원이 부족하다, 숫자가 부족하다, 공수할 때 다. 그러면서 저는 또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비적인 문제. 이 선수가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혀 아닌 스타일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3선으로 쓰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3선으로 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큰 경기에서 가끔 브루노가 좀 무모한 태클을 했다가 뭔가 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뭔가 좋지 못한 찬스를 허용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노의 수비적인 스킬이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 카세미르는 뭐 대한민국이랑 경기를 해서 그런지 되게 잘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 선수도 욕 많이 먹었었는데 지난 시즌 마이미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뭐 카세미르는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좀 약점이 분명해진 점은 있지만 잘한다는 건 우리 두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카세미르 부패가 나오겠죠? 별일 없으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카세미르는 다 수비는 걱정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부패의 수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 뭐 요거를 좀 주목해서 일단 맨유 쪽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리버풀 쪽 어떤 걸 볼까요? 리버풀도 동일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빌드업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다 간격에서 문제를 지금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특히 뭐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카이세도에게 실점을 허용했을 때 이 미드필드진과 수비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사이의 간격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빌드업적인 상황에서도 양 선수들이 너무 넓게 퍼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과연 슬롯이 어떻게 해결을 할지, 뭐 그리고 제가 풀백 얘기하면서 이제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양쪽 풀백이 모두 좀 공격적인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명단적으로는 그거는 약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리버풀 상황, 그러니까 리버풀의 스쿼드 구성상 갑자기 수비 뭐 예를 들어 캐리케지한테 자 이제 너는 센터백이 되는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과연 이 밸런스를 잡는 이 묘수를 슬롯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렵죠. 네. 차라리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에는 소보슬라이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그래도 후방에 있으면서 킥 좀 때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비적인 의지나 아니면 활동량도 굉장히 좋은 선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과연 소보슬라이 풀백이 또 활용될지. 사실 전 프림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고 풀백으로는. 네, 차라리 뭐 공격수로 나오면 나왔지. 0에 수렴하니까 뭐 브래들리나 아마 소보슬라이 중에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격 조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첼시전 같이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이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법을 슬롯 감독이 들고 오지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프리뷰를 했으니까 결과 예측을 하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네. 가시죠.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이기지 않을까. 리버풀이 이긴다. 네. 리버풀이 스코어까지 해야 되나요? 스코어는 뭐 굳이. 네. 저는 굳이 하겠습니다. 2대1. 2대1로 네. 아슬아슬한 승리네요. 그러면. 네. 네. 어쨌든 신승. 리버풀이 현재 상황이 좋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유나이티드가 안필드에서 약했던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리버풀의 공격진들이 A매치 기간에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리버풀이 확실히 홈에서는 좀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맨유가 생각보다 좀 빨리 허무하게 무너진다. 네. 네. 전 초반에 예를 들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맨유가 이 현재 팀의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무너져서 분위기 확 넘어가면은 정말 이제 약간 참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았잖아요. 네. 안필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참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맨유가 좀 잘 버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초반 분위기나 이런 거 넘기면은 무승부나 아니면 이제 리버풀의 대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큰 차이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희 둘 다 맨유의 승리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맨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막 토토를 건다. 맨유승을 찍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완전 역배인데. 이거 지금 한번 배당률을 찾아볼까요? 제 생각에는 3배, 그러니까 맨유가 한 4배는 넘을 것 같아요. 4.65네요. 4배는 무조건 넘어. 풋몹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특히 이제 맨유가 원정 팀이기도 하고 원정을 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버풀이 홈에서 센 것도 있고 그나마 이게 4배도 보정 많이 해주고야 지금 리버풀이 못해가지고 원래였으면 6배 돼야 돼 전력차로 보면. 쉽지 않긴 하네요. 배당으로 봤을 때 맨유가 이긴다.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막 수비 비벼가지고 무승부만 따내도 이거는 성공적인 결과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버풀이 좀 더 막 4경기 연속 무승하면서 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짜 뭐 조금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이번 시즌의 운명이 약간 두 팀이 갈릴 수도 있는 이 경기로 인해서. 저는 그리고 좀 더 그 제 의견에 이 힘을 보태보자면 맨유가 최근 5경기에서 어쨌든 3승을 했잖아요. 네. 3승을 했는데 3승이 다 홈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다 패배했어요. 그러고 리버풀은 3연패를 했을 때도 다 원정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전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 원정에서의 이 우위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죠. 네. 3연 원정은 좀 억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정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A매치 갔다 온 거는 뭐 서로 마찬가지니까. 사실 그렇죠. 서로 맞는 선수들이 차출이 됐고 다들 뭐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각자 국가대표에서. 그거는 뭐 크게 막 어느 쪽이 유리하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A매치 저희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되면서 갑자기 추가 부상 이렇게 나오면은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뭐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일단 종합적으로 맨유에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 둘이 좀 의견이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OT에서 했으면 저는 좀 과감하게 맨유의 승리를 예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안필드고 안필드에서만큼은 리버풀이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분위기를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캐러거가 아주 재밌는 소리를 해서 이거 딱 헤드라인으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혼란이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골스코어러 중에 가장 뛰어난 골스코어러다. 그레이티스트 골스코어라고 캐러거가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뭐 앙리도 있고, 그렇죠. 앨런 셔러도 있을 앨런 셔러도 있을 거고, 뭐 바니스텔로이 같은 선수도 있을 거고, 네, 뭐 당장 최근으로 가면 뭐 아구에로 뭐 이런 선수도 있을 거고, 네. 골스코어로면 전 살라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수가 아니라 골스코어라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호날두 이제 맨유 시절도 있을 거고, 네. 그걸 다 뛰어넘는 게 지금 혼란이다. 라는 거에서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혼란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는 거의 메날두급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스탯 지난 시즌과 비교한 스탯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 이거는 리그 성적이고요. 네. 그래서 리그에서는 현재 7경기 9득점 1어시스트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챔스에서 3골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월드컵 예선 지금 4경기인가 했거든요. 네. 12골이에요. 이거 뭐야 이건. 한 경기 한 6골이었나? 그때 넣은 경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까지 포함하면 지금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즌 25득점이에요 지금. 대단하네요. 이 페이스면 뭐 국가대표까지 합치면 100골도 늘기세요. 월드컵까지 합치면. 그러게요. 뭐 월드컵이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기록은 사실 진짜 메날두 전성기에나 나오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그 메시가 시즌 70 몇 골인가? 그게 그 클럽팀에서 그게 최고 기록이었던 걸로 기록하는데 1년 기록으로 하면은 뭐 어쨌든 뭘까 메날두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뭐 지난 시즌 살라에 이어서 엄청난 스탯을 지금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혼란이 지금 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죠. 지금 사실 지난 시즌이 그나마 좀 팀 상황 때문에 이게 주춤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나름 네. 사실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신기록 세우고 엄청 많이 넣었으니까. 네, 뭐 그런 임팩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팀이 조금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홀란도 여기에 좀 상응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득점 그냥 개수뿐만 아니라 사실 요 지금 스탯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탯에서 보면 저는 가장 지금 숫자적인 부분도 당연히 눈에 띄지만 숫자적인 부분보다 전 그림이 좀 눈에 띄는데 보면 이제 왼쪽이 이번 시즌이고 오른쪽이 지난 시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배수가 당연히 그러니까 모수가 좀 올 시즌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수가 적으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보면서 비율적으로 좀 밑에 내려와서 터치를 하는 밑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요 그림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밑에서 받는 부분도 받는 부분인데 이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번 시즌 조금 더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이 공을 잡았을 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받고 그냥 연결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을 잡고 자기가 스스로 돌아서거나 뭔가 한 명을 제쳐내거나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만큼 혼란이 좀 공을 다루는 데도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빠르게 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탯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들 서드 터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앙에서 공 잡은 거죠. 그래서 볼 터치도 늘어났고 뭐 경합 이제 성공한 것도 뭐 늘어났고 해서 어쨌든 미들 서드에서의 영향력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골 이제 스탯 자체도 올 시즌이 훨씬 더 나오고 뭐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주춤했지만 올 시즌 확실히 반등을 했고 좀 굉장히 좋은 기록을 초반에 기록하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캐러과의 얘기 연결 좀 지으면은 과연 이게 이제 뭐 시즌이 계속되고 뭐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과연 이 옛날에 그 괴수들을 소환할 만큼일까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뭐 앙리도 있을 거고 앞서 언급했듯이 뭐 앨런 시어러, 아구에로, 뭐 해리 케인 다 있을 텐데 저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충분히 그 선을 들어갈 만한 그 라인에 그 선수들을 소환할 만은 하다. 그 정도의 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커리어적으로도 확실히 매체스터 시티에서 트래블 했었고 쭉쭉 경험을 쌓고 있고 일단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맨체스터 시티에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9년인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큰 일이 없는 한 누적 기록에 있어서도 이 선수들을 능가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폼대로 뭐 예를 들어
한 시즌에 30골씩 박는다. 네. 그러면 한 300골 정도 더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지금 계약 기간을 네. 준수한다고 가정했을 네. 때. 그래서 300골 넣으면 이제 케인,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케인이 그 노렸었던 그 앨런 시어러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스코어, 이 스탯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미 100골 가까이 넣었죠? 시어러가 300 몇 골이지? 한 300대일 거예요. 300 몇 골일 텐데 400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냥 숫자 계산입니다만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4 앞자리가 4가 되는 거니까 잉글랜드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적으로 보더라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제 뭐 지금 이제 폼뿐만 아니라 저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임팩트라고 하죠. 지금 혼란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제 고대의 괴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영향력을 확실히 이번 시즌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골을 단순히 뭐 많이 넣는다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갑자기 맨시티가 좀 공격이 어려워도 갑자기 혼란이 막 어떻게 하더니 경기를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골을 넣어서. 이런 평가가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은 전 원래는 그러니까 혼란한테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하긴 했거든요. 골은 잘 넣었지만. 어쨌든 티에리 앙리나 뭐 아구에로나 아니면은 뭐 해리케인 같은 선수가 아마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 이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후방에서 뭔가 드리블을 할 때도 위협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혼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협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선수였잖아요. 조금 더 득점에 치중된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확실히 좀 후방에서 자기가 직접 몰고 오기도 하고 뭔가 수비와 경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골스코어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언급했었던 시어러 기록이 260골이래요. 260골. 그러면은 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뛰어넘지 못했던 게 해리케인. 그 뒤고 이제 3위가 루니 208골 뭐 이렇게 뭐 쭉쭉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이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스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렇죠. 그럼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메날두가 이제 되는 거죠. 호날두랜다. 혼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는 엄청나긴 하다 솔직히. 벌써 이제 100골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시즌 기록도 본인이 갖고 있고. 뭐 한 200골 정도는 저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웬만하면 더 넣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갑자기 뭐 이적하지 않는 이상. 이미 최근에 정말 장기 재계약을 하기도 했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 기록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위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라섰어요. 저는 뭐 이제 혼란과 음악회가 결국 이제 메시, 호날두를 이어서 그 다음 결국 라이벌리라 그래야 되나? 축구에 이끌어 가야 할 약간 투탑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음바페는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혼란 쪽이 조금 임팩트는 그러니까 뭐 맨시티 트래블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트래블 과정에서 막 기가 막힌 임팩트 뭐 시즌 때 골은 많이 넣었지만 그런 건 없었잖아요. 음바페에 비견할 만한 그건 없었죠. 음바페는 예를 들어 뭐 2018년 때 임팩트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도 카타르 때도 월드컵 때 메시의 길을 막는 진짜 최종 빌런으로서 임팩트를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혼란은 이 국적 억가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못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유로든 월드컵이든. 근데 뭐 이거는 그런 것들 사실 제쳐두고 클럽에서 보더라도 임팩트는 좀 그쵸 막 결승전에 막 헤드트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파괴력은 없었죠. 결국 이제 우리가 정말 절대자의 위치를 논할 때는 그냥 리그에서 골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도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티에리 앙리도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있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뭐 우승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그 바르셀로나 가서 우승했었죠. 뭐 유로도 우승이 있고요. 월드컵도 우승이 있지만 어쨌든 큰 경기 임팩트. 그 임팩트로만 보면은 앙리도 뭔가 되게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임팩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혼란이 누적기로뿐만 아니라 올 시즌에 뭔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뭐 해리케인도 뭐 사실 뭐 그렇죠. 큰 경기에서는 뭐 승부차기 날려먹고 승부차기는 아니라 그 페널티킥 날려먹고 그리고 갑자기 아픈 몸 끌고 나와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했었으니까. 근데 뭐
보여줄 수도 있어. 그 선수들은 아직 커리어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리케인은 뭐 보여줄 수도 있고, 홀란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보여주는 것까지 하면은 진짜 캐러거가 말했던 대로 정말 최고의 공격수, 이 고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 음바페와 홀란의 경쟁이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음바페도 지금 시즌 초반 페이스가 아주 좋아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음바페 역시도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고.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음바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음바페의 활약이 굉장하거든요. 네, 심상치 않죠, 올 시즌. 네. 근데 홀란도 이거에 비견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 선수가 조금 서로의 자극제가 돼준다면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올 시즌의 발롱도르, 뭐 이제 올해 발롱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덴벨레가 쓱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쓱 강탈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예상치 못하게 딱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덴벨레가 당연히 이제 받을만은 했죠. 분명 성적이나 기록이나 아니면 임팩트나. 근데 이제 다음 이제 해가 돼서 이번 시즌에 대한 발롱도르를 따져본다면 음홀 대전이 진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챔피언스리그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시티랑 레알이 저번처럼 떨어져요. 갑자기 막 16강에서 붙어. 그러면 좀 음홀 대전이 위에 가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뭐 아스널이 우승해요. 그러면 좀 그러면 뭐 요케레스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예를 드는 거지만 너무 개인적인 예시지만 이거는 발롱도르는 좀 후반을 봐야 된다. 하지만 두 선수의 임팩트가 지금은 전 세계 1황, 1등이다, 2등이다. 거의 그 수준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다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혼란이 이번 시즌 스텝업을 더해서 진짜 그런 그 고트 공격수도 진짜 우리가 추억하고 그랬던 바람맞지 않던 그런 정도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초반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맨시티가 최근에는 좀 펩도 좀 침체가 약간 돼 있고 해가지고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확실히 혼란을 따라가는 것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재미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발롱도르 얘기했으니까 잠깐 또 생각나서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확실히 임팩트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살라 순위가 그렇게 낮을 줄 몰랐어요. 이 그 우리나라 예능인 중에 한 명이 이경규 씨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으려면 후반기에 잘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포디움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살라가 피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포디움을 까보니까 비티냐가 뭐 비티냐가 뭐 못한 건 아닌데 못 받을 수준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살라를 제치고 비티냐? 물론 이제 포디움이란 게 그냥 순위를 절대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표 순대를 이렇게 딱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 15등 뒤로부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게 조금씩의 차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위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살라의 기록을 보면 와 엄청난데 골도 그렇고 어시스트도 그렇고. 근데 결국 이거 축구도 그렇고 모든 이 스포츠건 이 경쟁 체제에서는 나중에 잘한 놈이 좋다. 살라의 커리어가 만약에 그 뒤집혔으면, 그러니까 시즌 말에 시즌 초의 활약이었으면 아마 살라가 발롱도르를 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잘하다가 이제 쭉 후반기에 너무 드라마틱했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혼란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발롱도르 같은 경우는. 뭐 후반에 어떤 괴물이 또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진짜 신계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음바페나 홀란드나.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메시 호날두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몇 년을 한 거야? 10년을 한 거야 그걸. 그런 것도 있고 호날두 메시가 예를 들어서 한창 잘할 때는 한 골 넣으면 못했네 이랬어요. 뭔가 2011년 12년 이럴 때 호날두 한 골 넣으면 얘 뭐했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평균 득점이 1골이 넘어가니까 경기당 득점이 그만큼 이제 기복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알을 깨고 그 뭔가 말할 수 있는 신계에 들어가려면은 한 시즌도 꾸준히 쭉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초반이지만 보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호들갑을 떨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축구계 인사들이 다. 그래서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둘이 좀 신기에 진입을 해주길. 그래서 그러면 진짜 또 이 얘기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야말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죠. 네. 뭐 야말도 언급은 안 했지만 시즌 초반 활약이 부상을 제외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야말도 있고 은바페도 있고 홀란드도 있고 네. 진짜 뭐 얘들 야말이 좀 더 올라와 준다면 은바페 야말 해가지고 뭐 엘클라시코 새로운 재미도 생길 수 있고 네, 홀란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선수를 만난다면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더 재밌어지길 어쨌든 바랍니다. 확실히. 그래서 홀란드 좀 올라와주길.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잘해주길 또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컨텐츠를 많이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하면 컨텐츠가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컨텐츠가 되니까 많이 좀 골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홀란드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주는 저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노스웨스트 더비 리뷰와 함께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경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다면 아모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슬롯은 저도 뭐 그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잘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잘리진 않는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파이어가 이제 선더레드 승리로 이제 약간 잠잠해졌거든요. A매치도 있고 아모림 얘기가 조금 사그라들었죠. 네. 원래 거의 아모림 얘기를 저희가 매주 드렸었는데 주간 아모림. 네, 거의 그 정도인데 네. 근데 그 정도의 약간 이슈를 몰고 다니는 요즘 이슈 1등이에요 아모림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이 트래픽이라 그러나 그 인터넷 검색 그걸로 봐도 아모림이 올리면 잘 찍혀 이게 잘 걸려요. 이 알고리즘에 알고리즘 AI가 좋아하시는 토픽 중에 하나가 아모림인데 요즘. 그래서 과연 이 아모림이 더 핫 이슈가 될 것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또 핫 이슈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스웨스트 더비 진짜 재밌을 거니까 저희도 볼 거고 다들 또 재밌게 또 즐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이대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